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168쪽입니다. 168쪽의 정책 집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에 정책 딜레마 모형은 제가 지금 강의를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 보실 정도는 되고요. 뭐 그렇게 강의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책 집행. 예. 정책 집행 부분은 일단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책 집행은요. 세 개의 행위자 집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일단 서론을 한번 봅시다. 서론에서 정책을 집행한다는 의미는 집행자가 있겠죠, 그죠? 집행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자 그룹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결정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행의 대상 그룹인 대상 집단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정가가 돼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 그 집행자들이 있겠고, 그리고 그 대상 집단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학에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바꾸자. 그 비율을 조정한다. 것을 정책 결정자 그룹인 교육부에서 했으면요. 실제로 그 교육 집행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일선 대학일 것이란 말이죠. 그죠? 대학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그 실제로 집행하는 대상 집단은 고3 또는 대입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재수생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집장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대책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쟁점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다른 하나는 집행자와 대상 집단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결정자는 결정을 하면 집행자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않을 수도 있겠죠. 결정자가 어느 정도로 결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집행자가 일하기 편하냐 쉬우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정책을 결정했다 하면 대학에서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여지가 남아있죠. 이게 재량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집행자인 우리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경우는 재량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할 수 있자면 싫어한다면 다시 여기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D대학은 여기서 저소득층을 뭐 연소득 2인 가족 기준 뭐 얼마 3천만 원 이 기준을 정하든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 수도 있고요. 이걸 또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집행을 했을 때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 그랬을 때 대상 집단이 반발할 수도 있겠죠. 3천만 원 이상이면 그럼 나는 3,100만 원에서 안 주냐. 그죠? 예, 나는 100만 원이 더 많은데 장학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대상 집단은 집행자와 이 결정자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정책을 보더라도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집행에 관한 한 이 세 그룹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자, 우리가 정책 집행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메시죠. 제가 초임 때, 제가 초임 때 아주 산골에 가서 군 단위에서 이 군도 아니고요. 이 군보다 더 아래에 면이 있습니다. 인구 한 2,000명 정도 되는 면에 면장을 했어요. 이 면장이 5급입니다. 군 위에 도가 있죠? 도 위에 뭐 있어요? 당시 행정자치부죠. 자, 제 동기는 여기에 있어요. 제 동기 A는 여기에 있어요. A 사무관은 여기에 있고. 저는 여기에서 최일선 기관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내려오면 일로 오고, 다시 여기서 일로 내고, 이 군에서 다시 오면 이 면으로 옵니다. 그 제가 일선에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정책을 하나 입안을 해서 실시를 했단 말이죠. 뭐 어떤 정책인지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면 리장과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정책 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버리죠. 자, 여기는 결정자예요. 그죠? 행자부가 결정자. 여기가 뭐죠? 집행자예요. 자, 대상 그룹은 이장과 통장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통장 쉽지 않아요. 이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 그랬으면은 자, 여기에서 이 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떤 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때 다 내려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장학금을 그럼 얼마를 지급하다면 전액? 대학은 달라요. 사립대학, 공립대학 달라요. 그죠? 대학금 차이 크게 나고 또는 그러면 이 전액에 대한 예산은 어디 예산을 하냐고. 행자부 예산을 하느냐, 도 예산을 하느냐, 군 예산을 하느냐, 어디 예산을 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줄 수도 있고 안 내려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거를 여러분 보고 자, 조사를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하향적 접근 방법이에요. 어떻게? 뭐 행정자치부를 가서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라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그럼 밑에서 해야죠.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행자부에. 그 지침이 일선 현장 기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쭉 내려가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이런 거를 하향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하향적 접근 방법이에요. 탑다운입니다. 탑다운 방법. 자, 하지만 이런 방법만 있을 수 없대요. 예.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를 가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면장님, 남면장님, 지금 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통장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와서 대화를 하고 다시 지침이나 내용이 잘못됐는지 또 이걸 파악해 보는 거. 이게 뭐죠? 이거는 상향식이에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접근 방법은 크게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는 게 뭐죠? 상향적. 여기를 중심으로 보는 게 하향적. 여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여기는 현장에서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 자, 요 내용을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의 정책 결정의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하향적 접근 방법은 결정 등 정책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집행 준비를 하며 집행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바른지를 추적 연구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내용이나 상부의 지침, 일선 현장의 집행 활동의 순으로 위에서 밑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집행을 바라보는 거고요. 따라서 정책 결정자가 미리 집행에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를 만들어 집행 단계를 통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위가 어떻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상향적 접근 방법은요. 집행 현장에서 집행자의 활동과 대상 집단의 상호관계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대충 아실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상향적 접근 방법에서 이 립스키란 사람이 일선 관료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립스키는 현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 건 누가? 일선 관료들이. 일선 현장에서의 관료들이 실질적인 재량을 발휘하다 보니 정책 결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서 그런 일선 관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다. 꼭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향적, 하향적 접근 방법과 다르게 최근에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많이 논의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잘 적어서 외두십시오. 요 학자들이 사바티어, 엘모, 윈터 그리고 각각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사바티어는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의 분명한 목표, 상향적 접근 방법에서 유능한 집행자, 이해관계자들의 지지, 사회경제적 조건 등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제시했고, 엘모는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정책 목표, 상향적 접근 방법에서 정책 수단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윈터는 이러한 블라블라 네 가지를 변수로 제시했다.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책 집행의 유형입니다. 정책 집행의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주로 제시되고 있지만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제시한 분류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의 유형을 공부한 핵심은 5가지 집행 유형은 갈수록 정책 집행자의 권한이 더 확대되어 나간다는 규칙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해하시겠죠? 자, 봅시다. 자,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5개로 나눴어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제 원칙을 설명드릴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일선 집행자의 권한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일단 먼저 요 5개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먼저 협재관으로 사실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좀 외우고 가야 돼요. 이게 5가지가 다 들어와야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지협재관으로 다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 문제 나오면 고지협재관 바로 튀어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그 다음에 핵심이 뭐라 그랬죠? 내려갈수록 더 이
정책 집행자의 권한이 돼서 여기는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요. 그리고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만 강구해요. 기술적 수단만 강구해요. 그래서 집행자에게 기술적 테크니컬한 권위, 어소리티만 주는 겁니다. 기술적 권위를 주는 겁니다. 자, 정책 결정자는 뭐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에게는 기술적 권위만 준다. 자, 이게 고전적 관료형이라면 그 밑에 지시적 위임자의 행위라면은 정책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요. 그냥 목표만 제시해요. 자, 구체적 목표를 제시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명확한 목표. 구체적 목표는요, 이 매출액 뭐 50% 향상, 뭐 사고율 30% 감소, 그래서 월 단위로 5건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집행자가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명확한 집행자에게 재량적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기술적 권한만 위임했지만 여기는 일반적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협상자형은 정책 결정자들이 목표를 설정하지만 집행자 과정에서 집행자들과 정책 목표와 목표 수단 모두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고 여기는 그냥 목표를 설정했고 여기는 목표 설정 못해요. 그냥 협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재량적 위임하는 결정 결정자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해요. 추상적 목표를 설정한다. 추상적 목표. 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다가 목표만 설정하다가 협상하다가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뭐지? 여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구현합니다.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관료적 기업가형은 아예 정책 집행자가 결정자의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집행자가 결정자의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예. 집행자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자가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누가 설정한다? 이제는 아예 목표도 집행자가 설정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 고지업체 간의 5개의 순서대로 외야지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 집행의 수능과 불응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과 불응은 이해하시겠죠? 그 수능은 정책 집행의 대상 집단이죠. 지금 여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결정자, 집행자, 대상 집단이잖아요. 그죠? 대상 집단. 예. 이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었나요? 예. 자, 정책 집행의 수능이란 여기 대상 집단이죠. 집행자와 대상 집단이 결정 등 정책과 일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고 이 두 집단이 이 정책 결정자를 한 거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 이게 불응이란 그 반대 형태. 여기에서 결정한 걸 이 둘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겁니다. 정책 집행의 수능과 불응을 논할 때 2가지 측면이 주의한다. 첫째, 정책 집행상의 수능과 불응은 대상 집단뿐 아니라 정책 집행자로서의 일선 행정기관 그리고 중개 매개 집단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책 집행의 수능과 불응은 요 대상 집단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집행자에 나타나고 집행자하고 대상 집단 사이에 있는 또 집단을요. 우리는 중간 매개 집단이라 그래요.
요런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요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동부가, 지금 고용부죠. 자, 죄송합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인지방노동청에다가 이 일을 시켜요. 그럼 여기 집행자죠. 여기 결정자입니다. 그런데 용인지방노동청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어떤 집단일까요? 뭐 여러분들 왜 교육기관 그 뭐 용인 문화예술진흥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게 만드는 거죠. 고용 교육을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 집단은 누구예요? 문화예술인들이에요. 문화예술인데 그 문화예술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상 집단이지만 여긴 집행자죠. 이 사이에 다시 하나 중간 매개 집단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중간 매개 집단이고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 많냐 하면요. 사회적 기업 예를 들어서 용인시 내에 사회적 기업이 되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약 한 20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여기서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용인시가 집행 결정자이자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상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용인시 내에 시에서 이거 집행하는 집행자는 아마 6급 1명 정도 될 거예요. 5급 과장 1명.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하냐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 중간 매개 집단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 뭐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이게 중간 매개 집단입니다. 이런 중간 매개 집단에서 나타난다. 둘째는 완전한 수능이나 완전한 불응이냐의 양장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차이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불응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수능은 너무 쉽죠. 근데 불응이 왜 나타났냐? 불응의 원인을 합니다. 불응의 원인 첫째, 정책이나 결정자, 정책 자체가 부적절하다든지 결정자가 너무 권위적으로 막 해버릴 때 실제로 불응할 수도 있어요. 둘째,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매개 집단이나 정책 대상 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당연히 발생 의사 전달이 이거는 정책이 불분명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내려오다가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겠죠. 셋째, 정책을 집행할 자원이나 환경의 문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아까 같은 경우 아까 어떤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 행정자치부가 이 통장에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그래놓고서는 그 장학금의 30%만 행정자치부에 지원해주고 20%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50%는 군에서 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다 줘야지 주려면은 예산을. 네. 이런 예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정책 집행자나 정책 매개 집단 그리고 정책 대상 집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경우 만약에 여기에 순응했을 경우에는 사실 금전적 손해나 조직 내에서 입지에 타격을 받는 경우에 반항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정책을 내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순응할 경우 우리 조직이 큰 문제가 우리 조직에 큰 피해가 올 경우는 반항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록 행정자치부가 어떤 결정을 했지만 이 면이나 군에서 여기서 잘 맞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못하겠다.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항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현장을 잘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책 집행 관련, 이런 정책 집행 관련해서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말씀드린 이 쟁점, 결정자, 집행자, 대상, 집단 사이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로 인한 항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정자, 집행자, 대상, 집단. 항상 이 사이에서는 항상 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